또 아까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 이쪽 두 개 업종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경제적 해자 갖고 있죠. 갖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책 제시 이후에 8만대로 내려왔던 주가가 좀 이제 네네. 대선 이후에 주가를 10만대 지금 회복한 상황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또 네이버도 30만 원대 아래를 깨졌다가 다시 회복한 상황인데 카카오랑 네이버 두 가지 종목에 또 올해 상반기 투자 포인트 좀 짚어줄 수 있나요? 상반기는 그냥 횡보 같아요. 상반기는 상반기는 뭐, 좀 횡보고 뭐 당연히 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일단 첫 번째가 환경이 안 좋죠. 네. 유동성이 꺾이는 환경이니까 성장주 대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성장주 할인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올해 상반기는 부진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성장률도 좀 일부는 둔화되는 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이커머스죠 전자상거래로 성장을 했는데 쿠팡도 근데 올해는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성장률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인건비 부담. 요새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들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예. 이제 기본 억대가 막 기본이에요. 네. 그럼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가서 비용 부담이죠. 왜 인건비가 중요하냐면 일반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 비용을 딱 보면요 원재료 비용 같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그렇죠. 원유라든가 아니면 뭐 풍력 회사들은 철강 가격이 정말 중요해요. 네, 후판이 후판, 네.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데 이런 서비스 회사들은 뭐죠? 다 인건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비용이 인건비예요. 네. 근데 이 대부분의 비용 중에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매출 성장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매출액이 안 늘면 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런 좀 우려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인건비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매출액 증가가 나올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부호도 커지는 것 같아요. 요새 소프트웨어 기업들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의문부호. 그리고 카카오는 또 이런 게 있죠. 그 자회사 자꾸 상장하는 거. 자회사. 네. 작년에 네. 자회사 상장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카카오, 뭐 뱅크, 카카오페이. 그러니 주가 안 빠지는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자회사 가치가 네. 증가는 하지만 카카오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거기다가 올해 또 전 솔직히 올해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 카카오페이 그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무기한 연기시킨 걸로 아는데 저번에 뉴스 보니까 카카오 모빌리티는 또 상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카카오 모빌리티가 한 10조 정도 평가받는 기업이에요. 네. 이런 또 큰 기업이 상장하면 카카오의 가치가 또 떨어지겠죠. 그렇죠. 결국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제 각각의 악재들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거나 희석이 돼야 주가가 좀 올라갈 텐데 물론 반영은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크게는 안 빠지겠지만 이게 완전히 좀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좀 시간은 필요하다. 다만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그래도 있어요. 첫 번째가 일단 기대해볼 만한 건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 쪽이에요. 예. 인터넷 플랫폼 규제가 어쨌든 완화될 겁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에요.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은 확장을 하는데 규제해버리고 확장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특히 카카오한테 더 좋죠. 네. 카카오가 엄청 확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일단은 인터넷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건 기대인데 이 해외 쪽에서 성과 나느냐 네. 나고 있어요. 실제 일본의 피코마. 피코마. 카카오가 1등하고 있고 네이버 웹툰도 정말 잘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컨텐츠 쪽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 카카오랑 네이버의 등을 얻고 지금 성과가 나온다는 거. 네. 그리고 M&A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해외 쪽에서 M&A를 통해서 덩치를 더 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 쪽 성과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변화 이 두 네. 가지는 호재가 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반기에는 좀 지지부진할 것 같고 다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악재들은 이제 대부분 희석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하반기에는. 그래서 하반기를 보고 저는 좀 인터넷 플랫폼 지금 크게는 못 가니까 좀 네. 내려올 때 비중을 늘려보자. 네. 좀 중장기적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좀 네이버가 네. 왜냐면 카카오는 너무 상장 이슈가 그렇죠. 상당 이슈가 좀 또 불편해요. 있죠. 예. 그래서 차라리 좀 네이버가 낫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 뭐 TPG라든지 여러 또 맞아요. 사모펀드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상장을 안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안 할 수 없는 네. 조건으로. 근데 일단 출같지 않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압도적 1위잖아요. 예. 우리나라 거의 전 국민이 다 사용하는데 예. 그게 상장하면 또 카카오 주주분들한테 또 안 좋을 수 있어서 맞습니다.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오늘 사실 장중 시황을 보면 에디슨 EV 요 쌍용차 이제 인수가 무산된 여파로 하한가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쌍용차 인수 무산 이후에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과 장단기 금차 역전 이것도 최근 매크로 보신 분들은 단골 이슈죠. 네. 주식시장이 불리한 이유를 왜 불리해지는지 설명을 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제 에디슨 모터스도 저는 사실 이쪽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왜냐면 이제 주가 올라갈 때도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네. 왜냐면 잘 모르는 기업이었고 근데 쌍용차를 인수하는 거는 그래도 쌍용차의 그 직원들도 많고 저건 괜찮겠다. 왜냐면 인수를 해서 이제 회사를 회생시켜주면 네.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니까. 근데 저는 좀 화가 나는 게 아니 인수한다고 했는데 인수대금을 지급을 안 한 거예요. 네. 이건 약속을 한 거 안 지킨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이런 계약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에디슨 모터스에서는 EV인가요? 거기서는 어쨌든 이걸 좀 연장을 해달라. 그럼요. 예.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이 세계에서 계약을 하기로 했고 날짜까지 명시를 했으면 당연히 그 날짜에 내야죠. 그렇죠. 그런 자신감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좀 그 뉴스를 보고 저건 진짜 좀 아닌 것 같다. 쌍용차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이건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어떤 좀 실망감을 준 거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도 좀 빠졌고 사실 에디슨 EV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또 저는 더 화가 나는 게 그런 기대감으로 사셨던 에디슨 EV 주주분들은 또 무슨 지금 난리예요. 이거는 에디슨 EV에서 명확하게 잘못한 건 좀 밝혀주고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수습을 할 건지도 네.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좀만 연장해 달라 그랬는데 안 해줬다. 이거는 그냥 변명밖에 안 네, 되는 그럼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이슈가 터졌다고 해서 뭐 어쨌든 뭐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뭐 꺾이고 뭐 그런 거랑 관련은 없기 때문에 전기차까지 확대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쌍용차가 좀 빨리 어떻게든 좀 정상화 돼야 되는데 이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장단기 금리차도 한번 좀 물어보셨는데 네. 어쨌든 지금 그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이제 10년물하고 2년물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장단기 금리차가요 역전되면요 경기 침체가 온 건 맞아요. 역사적으로 왔대요. 빠르면 3개월 안에 온 적도 있고 네. 어떤 거는 2년 후에 온 적도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언젠간 경기 침체 오는 게 장단기 금리차 때문에 꼭 온 건가요? 해석이 안 돼요, 솔직히. 언젠간 비가 온다 네, 뭐 이런 네. 류의 예측이 그래서 있을 수 있죠. 안 좋죠. 물론 좋다는 시그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 아닌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주식을 파는 거는 그동안의 선례를 보면 별로 실익은 없었어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장단기 금리차 요새 나오는데 그거 본다고 여러분들 투자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업 보고서 한번 더 보세요. 진짜 그게 네.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냥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가 얘기해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건 있어요.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역전이 된 상황에서 네.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있어요. 뭐냐면 그 BBB 등급 있죠. 굉장히 부실한 회사 등급 네. 채권. 이 회사 등급 채권하고 채권 금리하고 우량 회사 채권 금리 요걸 네. 뺀 거거든요. 이게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올라가요. 막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막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BBB 비우량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네. 거죠. 그럼 얘네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채권 금리가 막 오른다는 건 어떤 회사에 이 회사 신용도가 좀 낮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용에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보면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는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등하면은 거의 경기 침체가 왔대요. 네. 경기 둔화가 오거나. 근데 장단기 금리차가 실제 역전이 됐는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게 꺾이는 구간이 있죠. 네. 안 왔대요.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오히려 거예요. 꺾이고 있다. 네, 꺾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 이 데이터가 별로 틀린 적이 거의 없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새 뭐 10년물, 3년물 얘기들 많이 하고 막 10년물, 5년물도 하는데 맞습니다. 뭐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확실한 건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좀 잘 맞았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꺾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차가 역전돼도 경기 침체 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GS 장기 투자님께서 GS 리테일과 BGF 등 편의점주 편의점. 말씀드렸고요. 그 편의점은 이제 리오프닝 되면 당연히 수혜주죠. 왜냐면 네. 사람들이 밖에 한 번이라 더 나가면 당연히 편의점 더 가니까. 그리고 편의점도 약간 특징이 있는 게 BGF 리테일이 최근에 퍼포먼스가 워낙 좋은 게 네. 리오프닝 되고 있는데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 편의점 순수 편의점만, 업체니까. 예. 근데 GS 리테일은 좀 다른 게 편의점을 하긴 하지만 슈퍼도 있고 호텔 사업도 하고 예. 거기에 온라인 비즈니스 엄청 네. 투자하잖아요. 뭐 요기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혼재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그냥 BJF가 낫다. 그 실제 실적도 여러 가지 온라인 비즈니스 하니까 실적이 좀 악화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데 다만 이제 GS 리테일을 투자하시는 분들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편의점은 성장 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을 위한 좀 고육직책이 아닌가.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 성과는 좀 1, 2년 더 기다려봐야 되니까 네. 지금은 좀 검증의 단계다. 다만 주가가 그만큼 또 빠졌기 때문에 크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GS 리테일은 지금은 좀 부담은 없고 그리고 이제 두 기업이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른 게 BJF 리테일은요 여행지 있죠. 여행지. 특수점이 좀 많아요. 네. 특수점이 좀 많아가지고 여행지 뭐 아니면 학교 근처라든가 이런 데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리오프닝 안 했어도 국내 여행들 많이 다녔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BJF가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았는데 근데 밤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면서 시내에는 다 셧다운 시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GS 리테일은 시내 쪽이 좀 많아요. 약간 이게 시내. 성격이 좀 달라요. 오히려 리오프닝 슈팅은 더 GS 리테일이 셀 수도 있고. 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두기만 완화되면 네. 왜냐하면 그 중심가에 많아요. GS 리테일은. 그래서 편의점만 봤을 때는 오히려 리오프닝 되면은 GS 리테일이 더 매력은 있어요. 그렇군요. 다만 그걸 갉아먹고 있는 게 다른 사업부가. 알아서.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리오프닝 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더 강도가 세지면 편의점만 봤을 때는 오히려 GS 네. 리테일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김문호님은 CJ CGV 극장이죠. 예, 전망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 CJ CGV는 예. 그 영화관 쪽인데 이제 영화관 사람도 많이 가겠죠. 네. 아직은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결국 시간의 문제고 다만 저는 CJ CGV 그렇게 투자 매력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게 한번 재무제표 봐보세요. 부채가 좀 많아요. 네. 부채 많고 국내가 살아나서 좋아지는 거는 이제 다행인데 이 회사가 또 터키 비중이 좀 터키 높아요. 이슈 있죠. 터키 리라와 예. 환율이 안 좋잖아요 상황이. 네. 그래서 터키 이슈가 좀 있어서 이런 해외 쪽 비즈니스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CJ CGV는 좀 죄송하지만 리오프닝 수혜로 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여전히 실적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부채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렇죠. 이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좀 좋게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렵다. 장기 투자는 쉽지 않은 그런 좀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CJ CGV 나온 김에 같은 엔터 쪽 계열사인 ENM, CJ ENM 같은 경우는 또 물적 분할 최근 철회했다는 예. 문제가 나왔죠. 뭐 이거 자체는 리스크 요소가 이제 막아진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 최근에 뭐 티빙이라든지 OTT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린다고 하고 있고 뭐 5조 원대 뭐 이제 다른 뭐 별도 스튜디오 자회사도 설립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K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CJ ENM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 그 물적 분할 안 하는 것만으로는 네. 어쨌든 그래도 이런 기업이 나왔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물적 분할에서 쇼크를 줬지만 어쨌든 그걸 철회해 버렸잖아요. 솔직히 네.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주주 얘기를 들은 거죠. 이런 사례가 이제 앞으로 저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그러면서 CJ ENM은 좀 박수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제 CJ ENM은 지금 올해 실적이 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회사가 직접 자기네가 얘기한 겁니다. 네. 가이던스를 얘기했어요. 올해 너무 이익은 기대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성장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해야 된대요. 뭐냐면 티빙 때문에 그래요. 네. 티빙 가입자를 올해 굉장히 많이 늘릴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전략은 나쁘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CJ ENM이 티빙을 갖고 있고 티빙이 지금 이제 넷플릭스랑 이제 경쟁을 하는데 네. 결국 이게 키포인트인데 다만 지금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용 부담 때문에 이익에 대해서는 좀 가시성은 낮지만 네. 결국 이익보다 중요한 게 티빙의 가입자거든요. 그렇죠. 쿠팡이 어쨌든 그 비싼 가격에 왜 상장을 했겠어요. 적자애들을 네. 그래도 너무 많이 쓰잖아요. 쿠팡은. 그러니까 한번 티빙도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은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티빙이 이제 우려되는 건 이거죠. 진짜 가입자 늘 수 있나? 이게 이제 네. 너무 부호라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의 결과는 성공적인 것 같아요. 네. 작년부터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도 나오고 네. 요새 티빙도 볼 게 많대요. 사람들 네. 얘기 들어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KT랑 이번에 또 제휴하는 네. 것 같던데. KTJ.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KT 그 시즌이라는 OTT 있잖아요. 네. 여기랑 티빙 합병하는 거 아닐까? 아, 그럼 굉장한 시너지가 생기겠죠. KT 보시는 분도 워낙 많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KT와 CJ가 이제 관계가 점점 돈독해지고 있다는 거. 네. 이런 점들도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저는 CJ ENM 지금 주가도 충분히 저렴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좀 매력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짱구님은 HDC 현상 전망에 대해서 말씀 주시죠. 너무 어려운 게 네. 이제 HTC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더 이상 뭐 악재만 없으면 바닥은 맞는데 네. 문제는 지금 HTC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행정처분이 내려질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국토부에서 나온 걸 보니까 최고 수익 둘 중에 하나래요. 1년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나 아니면 등록 말소. 등록 말소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예. 영업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서울시하고 광주 서구인가요? 여기다 네. 요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등록 말소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1년 영업정지. 근데 1년 영업정지면 그나마 치약은 진짜 명분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1년 영업정지 당하고 나서는 그래도 이제 영업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일단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등록 말소면 정말 이거는 저도 예측이 안 되고 네. 다만 1년 영업정지면 이건 좀 반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영업정지를 당한다고 해도 그 전에 이미 수주받았던 거죠. 있죠. 그럼요. 그건 할 수는 있어요. 거기 뭐 조합원들이나 그분들이 반대만 안 하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수주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요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어쨌든 HTC 현대산업개발이 정말 잘못한 거죠. 정말 부실공사 해가지고 네. 이런 이제 주주분들한테 엄청 피해를 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주 가치도 좀 제고를 해주고 다시는 재발 방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오히려 나중에 환골 탈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지면 회사에서 아마 소송 걸 겁니다. 아, 예. 근데 소송 걸면은 영업은 할 수 있어요. 가처분 예, 걸고 예, 하겠죠. 예.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주가가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네. 근데 단 어쨌든 1년 영업 정지가 돼야만이 좀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권가에서는 요즘 건설주 중에서는 어떤 분야, 어떤 종목을 위주로 좀 탑픽으로 좀 제시하시는지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제가 보고서를 보면 네. 거의 대부분 GS건설 아니면 현대건설 대형주 위주로.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반대인 게 저는 네. DLNC를 좀 좋게 봐요. DLNC. 왜냐면 가장 싸서 네. 다른 것보다도 왜냐면 어차피 브랜드 가치는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네. 물론 자기가 정말 네. 너무 유명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조합원들이 선택할 문제지만 뭐 DLNC의 뭐 이편한 세정도 뭐 이편한 그렇다고 크로, 예. 밀릴 것도 아니고 예.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도 예. 당연히 브랜드가 좋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엔 다 좀 비슷한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 유독 밸류가 DLNC가 너무 싸요. 다른 기업들에 네. 비해서. 그래서 좀 DLNC가 좀 괜찮고 중소형주들은 정말 주가 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중소형주 중에서는 그때 보니까 계룡건설 기름 건설. 뭐 어마어마한 퍼 2배, 2배인가요? 한라 퍼 2배. 그러니까 너무 싼 건설주가 예. 많기 때문에 솔직히 뭐 그냥 너무 가리지 말고 중소건설사도 퍼 낮은 거 있으면 네네.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테마가 시멘트랑 페인트도 아, 같이 좀 시멘트. 강세 테마던데요.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뛰는 건가요? 오늘? 일단 휴가 물량이 증가하잖아요. 예. 당연히 건자재주들 당연히 이제 앞으로 주택 건설 많이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멘트 가격 올릴 거라고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근데 유연탄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근데 이거를 가격 전가시키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 시멘트 회사 중에 아세아 시멘트가 제일 저평가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세아 시멘트 정도는 괜찮고 제가 쌍용 CNE 주주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제가 PER을 봤는데 20배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ROE가 높은 건 알겠지만 제 논리상으로는 좀 약간 PER 20배나 되나? 왜냐면 시멘트가 성장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20배.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밸류 부담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평가된 쪽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짱돌님이 또 질문 주신 부분이 있는데 하나 시스템 장기 투자 중이신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고평가 기업이고 방산업체고 주로 이제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들도 좀 하고 있잖아요. 인공위성이라든가 네. 이런 사업들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우주항공 우리 한국의 대표 기업이고 그 하나그룹에서 계속 키워주는 네. 기업이니까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 지금 보니까 올해 나왔네요. 네.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나왔는데 38배. 네. 결코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네. 그래서 뭐 내년까지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지만 PER 38배면 글쎄요. 밸류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38배가 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주항공 그렇죠. 시장이 그럼요. 터진다면 왜냐면 우주천도 시작하니까.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38배고 작년에 또 시세가 많이 났잖아요. 맞죠, 봐요. 그런 면에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다만 팔지 마셔라. 왜냐 우주항공청 설립 기대도 있고
누리호 발사 있죠. 누리호 차라리 팔 거면 누리호 발사 전. 저 직전. 네, 왜냐면 예. 보통 발사 전에 오르더라고요. 먼저 예. 네, 그때를 이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좀 밸류 매력은 떨어지니까 네.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네. 맞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이번 정권 교체로 더 갈 수 있는 유망 산업과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너무 다 아는 거죠. 뭐 예. 건설, 원자력, 건설, 뭐 원자력.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까 인터넷 플랫폼도 플랫폼 규제와 네. 뭐 그런 것도 일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소 관련주, 수소도 네. 투자 많이 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우주항공 네. 이런 것도 이제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근데 저는 이제 많이들 이제 모르시는 것 중에서 지주회사 지주사. 왜냐하면 공약 중에 그게 네.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액 주주 좀 보호하는. 네. 그러니까 물적 분할해서 뭐 모회사 주주 가치 떨어뜨리거나 하는 행위 좀 막아보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도 분명히 공약을 좀 냈던 걸로 제 기억이 네. 나요. 뭐 만약에 자회사 상장하면 기존의 주주들은 지금 피해를 받잖아요.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하겠다. 소액 주주를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은 무조건 이제 좀 그 규제를 통해서 막겠다라고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주회사들은 비상장 계열사도 많고 상장 자회사도 많은데 어쨌든 할인을 심하게 받잖아요. 네. 네. 근데 할인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기존에 뭐 SK가 됐건 LG가 됐건 이런 큰 대형 지주사들의 그 어떤 이제 가치가 그동안은 이제 비상장 회사들이 상장될 때 기존의 모회사 주주들이 가져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약간 가치가 훼손됐지만 이제는 그럴 위험성이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주회사 가치 평가 다시 해봐야죠. 그래서 저는 지주회사가 좀 위에 다크호스가 좀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고 한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기존의 화석연료차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로 대세가 될 수 있을지 충전 부지 확보나 충전소 설치 비용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전기차로 갑니다 무조건. 이건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방향이 정해져 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죠.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리고 충전소 확보 당연히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정부가 의무적으로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지금 신축 아파트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네. 전기차 고축 아파트도 의무적으로 이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강제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시장 무조건 커진다. 부동산이 비싸다고 뭐 전기차 충전소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주유소들이 이제 앞으로 다 바뀌겠죠. 그렇죠? 네. 전기차 충전소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할 게 아니고 전기차 투자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공급 언제 정상화될 거냐. 여기에 네. 포커스 맞추세요. 이 방향 자체는 전혀 문제될 건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뭐 건설 쪽 엔지니어링이나 한국 주식하다가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신 분이 많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건설 쪽은 여전히 계속 좋게 보고 있고 다만 좀 네. 저평가된 거 사자 그 예. 얘기고 한국 주식 하다가 많죠. 왜냐면 주주 뒤통수 얼마나 때렸습니까 작년에도. 네. 그래서 많이들 갔는데 대신에 미국 주식도 작년 말에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 힘드셨어요. 예, 작년 말부터 네, 계속- 미국 주식이 또 폭락을 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쉬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국이다 미국이다 이걸 구분하지 마시고 미국에서도 내가 잘하는 기업이면 투자하시면 되고 한국도 내가 잘하는 기업이면 투자하면 되고 그게 중요한 거지 너무 미국 한국 가리지 마시고 네. 단 한국을 저는 권유드리는 게 그래도 우리가 한국은 공부하기 좋잖아요. 네. 미국보다는. 그리고 한국 시장의 장점은 어쨌든 훨씬 저평가돼 있다는 거 미국보다. 네. 그런 면에서 뭐 한국 주식 저는 좀 계속 권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이언트TV의 안업성 염승환 이사님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